저는 최근 묵은 악연을 싹 정리하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40대 여자예요.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더니 사람 안 변한다는 말을 저는 최근 실감하는 중이죠. 최근 개인적으로 큰 일을 겪으면서 저런 옛말이 정말 맞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 것이에요.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이 뭐 매번 어떻게 똑같겠냐, 어떤 계기나 동기가 있으면 충분히 변할 수도 있고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니더군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태도와 성격에 맞는 대접을 해줘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저는 앞으로 한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진 태도에 맞는 대접을 해주며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저는 사업을 하는 부모님 아래에서 자랐어요. 별 다른 특별한 일 없이 평범하게 자랐죠. 경제적으로도 크게 부족한 것이 없어서 무난하게 잘 성장했다고나 할까요? 다만 남들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어머니가 사업을 주로 하시고 아버지가 주로 나를 키워주셨다는 거였어요. 사실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제가 어릴 때는 다른 집처럼 아버지는 회사를 다니시고 어머니는 전업주부를 하시다가 저와 제 여동생이 조금 자란 뒤에 작게 혼자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했어요. 말하자면 처음에는 부업 같은 개념이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몇 년 뒤에 갑자기 아버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시면서 잠시 집에서 쉬시게 되었대요. 그걸 계기로 저희 엄마가 저희 가족 생계를 위해 더욱 본격적으로 사업에 힘을 더 쓰게 된 것이었고요. 그런데 그 사업이 생각보다 너무 잘 되었던 거죠. 거기에 무엇보다 저희 아버지가 살림을 너무 잘하셨어요. 저는 저보다 3살 어린 여동생이 있었는데 오히려 엄마가 일을 하면서 저희를 돌볼 때 보다 더 야무지게 저희도 잘 키우고 살림도 잘 하셨대요. 사실 지금도 저희 아버지 요리 솜씨는 정말 대단한 편이세요. 반면에 엄마는 살림도 요리도 그냥 그런 편이고요. 그래서 엄마의 권유로 결국 아버지는 회사에 복직하지 않고 저희를 키우며 엄마 뒷바라지를 하게 되신 거였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보기 드문 상황이었고 이런저런 뒷말에 고생을 하셨을 법도 한데 두 분은 아직까지도 사이가 정말 좋으세요. 무엇보다 아버지는 엄마를 정말 진심으로 존중하고 계시거든요. 저희에게 늘 이러셨으니까요. 너희 엄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가 이렇게 넉넉하게 사는 것도 다 엄마 덕이니까 늘 엄마에게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 알았지? 그런데 엄마는 늘 바쁘잖아. 다른 집은 집에서 엄마가 기다리는데 나는 엄마 얼굴도 보기 힘들고 학교도 맨날 아빠가 와서 싫어. 대신 다른 집은 아빠가 늘 바쁘잖아. 엄마는 큰일 하는 사람이야.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사업을 저 정도로 키우는 건 아무나 못하는 일이란다. 그래서 저희들은 늘 엄마가 대단한 일을 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며 자랐어요. 지금 엄마 회사는 직원들이 100여 명 가까이 근무를 하고 있을 정도의 꽤 큰 규모의 회사로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평생 동안 아버지는 저희를 잘 키우면서 엄마가 일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정말 뒷바라지를 잘 해주셨고요. 늘 운전은 아버지 몫이었고 몸에 좋은 보약이니 하는 것들도 늘 꼼꼼하게 챙기셨죠. 그런 아버지와 엄마 덕분에 저는 남자나 여자나 하는 일은 딱히 정해져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랐어요. 사실 남자든 여자든 자기가 더 잘하고 자신 있는 일을 하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쩌면 저와 여동생은 조금은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자란 셈이죠. 뭐 그렇다고 해도 저와 여동생은 평범하게 자랐어요. 저는 성격이 얌전했지만 맏딸이라 그런지 할 말은 하면서 사는 강단 있는 성격으로 자랐고 여동생은 저와 달리 성격은 엄청 활발했지만 보기와는 다르게 속정도 깊고 눈물도 많고 그랬죠. 동생은 대학을 졸업하고 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중학교 선생님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그러다 자신과 똑같은 선생님을 만나 결혼을 했고요. 저는 대학을 졸업해서 일반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그리고 회사 생활을 하다가 남편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남편은 처음에는 오며 가며 인사 정도만 하던 사이였어요.
부서도 달랐고 하는 일도 별로 접점이 없었거든요. 그저 일은 잘하지만 성격이 조용해서 딱히 존재감이 별로 없구나 정도로만 생각했던 사이였죠. 나이는 저보다 2살 많았는데 입사는 제가 2해 빨랐어요. 그러니 더더욱 접점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러다 우연히 남편이 속해 있던 팀과 제가 속해 있던 팀이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던 것이죠. 회사에서 신경을 쓰는 큰 프로젝트였고 기간이 6개월이나 되는 데다가 제가 중간 팀장의 역할을 하게 되어서 저는 밤낮으로 그 일에 매달렸어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 사람이 참 괜찮았어요. 말은 별로 없으면서도 좋은 아이디어도 내고 일을 시키면 똑부러지게 해내는 모습에 호감이 가더라고요. 쓸데없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도 않았고 뒷말도 없었고요. 거기에 능력과 책임감도 있으니 딱이었죠. 하지만 그런 조용한 성격이 어디 장점만 있겠어요. 가만히 보니 말이 없고 소극적이다 보니 팀 내에서 자기 성과를 주변 사람에게 뺏기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간 동안에는 제가 그 사람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못하게 나서서 교통정리를 해주고 그랬어요. 보고 있으려니 좀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가까워졌죠. 그래서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도 그 사람은 팀 내에서 고민이 있으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따로 둘이 밥을 먹기도 하고 퇴근 후에 만나기도 하면서 친하게 지냈어요. 그러다 고백을 받고 사귀게 된 것이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은근히 더 꼬셨다고나 할까요? 그 사람이 고백을 하게끔 유도를 했다고나 할까요? 워낙 말도 없고 조용한 성격에 묵묵히 할 일만 하는 그 모습에 반해서 제가 은근히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 이러면서 엄청 들이댔죠.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사귀는 동안에도 저희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어요. 그 사람은 뭐든 저에게 잘 맞춰주었고 워낙 성격이 온화해서 제가 욱하는 일이 있어도 잘 넘어갔거든요. 그렇게 3년 정도 연애를 하고 우리는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죠. 저희 집에서는 남자친구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남자친구를 보자마자 여동생은 웃으며 이랬으니까요. 아유, 어쩌나 우리 형부 마음 그렇게 여려서 어떡하시려고요. 결혼하면 언니에게 꽉 잡혀 살겠어요. 저는 이게 더 좋아요. 지은이가 워낙 똑똑하고 강단이 있어서 저를 잘 이끌어 주잖아요. 그게 좋단다 냅둬라. 둘이 천생연분인가 봐. 나중에 자네 후회해도 소용없어. 한번 결혼하면 끝이야. 엄마도 이런 이야기를 하며 웃을 정도로 분위기도 좋았죠. 아직까지도 저희 부모님과 여동생 부부도 제 남편을 좋아하고 있고요. 인사를 드리러 간 남자친구의 부모님과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예비 시댁은 평범한 집안이었죠. 예비 시아버지는 남편처럼 온화하고 말수가 없는 분이었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성격도 강하고 자기 주장도 좀 있으신 분이더라고요. 거기에 4살 어린 남자친구의 여동생도 성격이 보통은 아닌 듯 보였죠.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누는 제가 인상이 순해 보이니 저를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았어요. 저를 처음 본 다른 사람들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하거든요. 그러면서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누는 결혼식이며 저희가 살 신혼집에 대해 자기들 마음대로 감나라 배나라 간섭을 해댔지만 제가 누구예요? 저 역시 한성지라고 할 말은 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전부 단칼에 다 잘랐죠. 신혼집 이야기가 나왔을 때 예비 시어머니의 간섭은 절정이었어요. 집은 남자가 얻어주는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맞지. 안 그러니? 돈은 우리가 다 주는데 왜 니들이 알아서 한다고 그러니? 앞으로 저희가 살 집이잖아요. 회사 거리도 생각해야 하고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곳은 지하철도 멀고 회사 출퇴근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 정도 거리가 뭐가 멀어. 요즘은 이 정도는 다 다닌다. 대신 우리 집에서 가까우니까 가끔 와서 저녁도 먹고 주말에 오기도 편하잖아. 여기가 얼마나 좋은 동네인데. 맞아. 아무리 그래도 돈 주는 사람 말이 따라야지. 언니도 혹시 시댁은 멀어야 한다는 등 그런 소리 하려는 거 아니죠?
돈 받으면서 그러면 안 되죠. 신혼집은 예비 신랑이 모았던 돈에 예비 시댁에서 더 보태어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회사 근처에 작은 집을 전세로 얻으려 했는데 돈을 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비 시어머니는 고집을 부렸어요. 무조건 돈 주는 사람 마음이라나요. 그래서 화딱지가 나서 저는 엄마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엄마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그러셨죠. 그깟 돈 얼마냐? 엄마가 보태줄게. 아니다, 말만 해. 네가 원하는 집으로 한 채 그냥 사주마. 어디 시댁 근처에 사람 알아야 남의 귀한 딸 데려가 놓고. 이런 엄마의 든든한 지원이 얼마나 감사하던지. 덕분에 저는 시어머니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 집에서도 어머님과 아버님이 보태주시는 돈만큼 보태주시겠다고 해요. 요즘은 반반이 대세니까 집값도 똑같이 반반할게요. 정말 잘 됐죠? 뭐? 그 돈을 다 보태주신다고 했다고? 네, 돈이 똑같이 반반 되니까 저희가 살 집은 저희가 알아서 정할게요. 아, 이것도 싫으시면 그냥 안 보태주셔도 돼요. 그냥 저희 집에 부탁해서 친정 가까운 곳으로 가죠 뭐. 제가 이랬더니 그날 예비 시어머니 얼굴이 볼만하더라고요. 속은 부글거리면서도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 참 통쾌하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꼭 저렇게 며느리 길을 잡아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예비 시아버지는 저희 엄마가 돈을 보태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좋은 동네에 좋은 집으로 얻을 수 있겠다고 너무 잘 됐다. 참 사돈에게 고마운 일이다 하셨는데 두 분은 성격이 너무 달랐어요. 그 이후로 예비 시아버지는 돈도 똑같이 부담하는데 니들 결혼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알아서 하라고 예비 시어머니의 간섭을 최대한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예비 신랑은 저희 결혼식만큼은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알아서 마음대로 했지요. 그렇게 저희는 무사히 그리고 축복받는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되었어요. 결혼한 이후로 저희는 맞벌이를 하면서 한동안은 잘 지냈어요. 성격도 잘 맞았고 남편이 워낙 유순한 편이라 저에게 잘 맞춰주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물론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가 슬슬 시작되기는 하더군요. 가장 먼저 발생한 문제는 전화에 관한 것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결혼을 했으니 시부모님께 매일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물어야 한다고 우겼던 것이죠. 그러면서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너는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니? 너네 엄마가 그런 것도 안 가르쳐 주셨어. 사업해서 돈만 버셨지 아시는 게 없으신가 보구나. 그 말을 듣는데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이건 저는 물론 제 엄마까지 욕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마다 시아버지에게 꼬박꼬박 전화를 했어요. 처음 며칠 반갑게 전화를 받던 시아버지는 곤란해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전화를 하는 시간이 늘 바쁜 시간이셨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그러셨어요. 너도 일하느라 바쁠 텐데 이렇게 매일 전화 안 해도 된다. 그냥 일 있거나 할 때 통화하면 되지 않겠니? 아, 어머님이 매일 전화를 해서 안부 인사를 하라고 뭐라고 하셔서 혼이 났어요. 괜히 저희 엄마까지 뭐라고 하셔서요. 불편하셨다면 죄송해요. 당연히 시아버지에게 한 소리를 들은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와서 난리가 났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일해버렸죠. 어머님은 집에 잘 계시잖아요. 집에 계시는 거 아는데 무슨 일이 있다고 전화를 드려요. 오히려 출근 잘하셨는지 아버님에게 전화를 해야죠. 안 그래요? 일이 없어도 그냥 밤에 잠은 잘 잤냐, 식사는 했냐 전화를 하는 거야. 너는 시애미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니? 당연히 잘 지내시는 거 아는데 뭘요? 저는 친정엄마와도 매일 통화 안 해요. 그리고 아범이 전화 안 했어요? 저희 각자 매일 전화하기로 했는데. 시어머니는 부들거렸어요. 하지만 제가 매일 전화를 하는 대신 남편도 매일 저희 엄마와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야 한다며 남편이 제발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말라고 말려서 그 소리는 쏙 들어갔어요. 시아버지도 엄청 뭐라고 하셨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이후로도 주말마다 와라 밥 먹자 어쩌자 진짜 가지가지 해댔어요. 저는 뭐 오라면 갔죠.
가서 밥 먹을 때 밥 차리는 거 시키면 못한다고 뻗대고 시모가 눈을 희번덕거리며 설거지를 하면서 밥그릇도 깨고 컵도 깨고 커피 타오라고 시키면 남편을 시키도 하고 저에게 시키면 커피를 시어머니가 아끼는 옷이며 소파에 엎어버리고 온갖 사고를 다 쳤죠.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화가 나 아각거리면 뭐 시무룩해 하는 척하면서 벌떡 일어나 집에 가버리면 그만이니까요. 뒤이어 따라 나온 남편에게는 한참 퍼붓고 나는 친정 간다, 이혼이다 한바탕 난리를 치고 주말마다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었어요. 그러니 중간에서 죽어나가게 생긴 남편이 자기 엄마에게 제발 우리 좀 그만 부르라고 진짜 아들 이혼하는 꼴 보고 싶냐고 난리를 쳐서 그 이후로는 어쩌다 가끔 가는 것으로 바꾸게 되었지요. 사실 저라고 저런 난리를 치는 게 어디 속이 편했겠어요. 쩔쩔매는 남편 보는 것도 마음 편하지 않았어요. 저도 물론 시어머니 비위를 잘 맞춰줄 수도 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제가 둘 다 좋은 건 좋고 싫은 건 싫은 확실한 성격이니 어쩌면 서로 잘 지낼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바보 같은 기대를 결혼 초에 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었더라고요. 애초에 시어머니는 저와 잘 지낼 생각이 없다는 걸 저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거든요. 결혼하고 처음 주말에 시댁에 간 날 식사를 마치고 시어머니는 갑자기 오랜만에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오붓하게 사우나를 하고 오라고 둘을 내보내더라고요. 약간 반강제로 말이죠. 그리고는 저에게 식사 뒷정리며 설거지까지 혼자 하도록 부리면서 신우와 시어머니 둘이 감놔라 배놔라 저를 들들 볶았던 것이죠. 그건 누가 봐도 일부러 그런 거였어요. 저는 그날 저희가 식사를 한 설거지뿐 아니라 싱크대 구석에 있던 묵은 반찬통이며 냄비까지 전부 뽀득뽀득하게 닦아야 했어요. 거기에 싱크대 정리와 주방 구석에 있던 다른 식재료 손질과 정리까지 전부 다 제 몫이었죠. 어찌나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던지. 그런데 시어머니와 신우가 일하는 저를 보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건 이렇게 해라, 일할 줄 모른다. 저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입만 나불댔어요. 그러다 제가 방에서 시어머니와 신우가 나누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것이죠. 엄마, 처음인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무슨 소리야? 이렇게 처음에 확실하게 길을 꺾어놔야 앞으로 찍소리 못하고 우리 말 잘 듣지. 쟤 성격 보통 아니야. 네 오빠 찜쪄 먹을 거야. 하긴 이래야 우리 어려운 줄도 알고. 그렇지? 그럼. 그리고 야, 쟤네 집 좀 사는가 보더라. 확실하게 해놔야 나중에 뜯어먹고 그러는 거 아니겠니? 맞네. 엄마 역시 천재야. 기가 찼어요. 새 며느리가 가족으로 들어왔으니 어떻게 잘 지낼까 하는 생각 따위는 그들에게 전혀 없더라고요. 애초에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면 저라고 별 수가 없죠. 저 역시 그런 생각 따위는 아예 접고 살아야죠. 그러다 남편이 신우의 중매를 서게 되었어요. 원래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니긴 했지만 결국 신우에게 남자를 소개시켜서 시집을 보낸 셈이 되었죠. 신우는 어디 지방의 이름을 듣도 보도 대학을 겨우 졸업하고 뭐 학원 강사를 한다 어쩐다 하면서 제대로 직장도 못 잡고 시댁에 빌붙어 있었어요. 그렇다고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나이만 먹고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니네 회사에 좋은 남자 없냐고 저와 남편을 엄청 들들 볶았거든요. 저야 주변 남자들이 다 결혼했다고 없다고 잘랐지만 남편은 아무래도 친여동생이니 신경이 쓰였나 보더라고요. 그렇다고 아무나 소개를 시켜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거래처 사장님과 만나 식사를 할 일이 있는데 그 사장님이 자기 아들이 나이는 좀 있는데 싱글이라고 어디 좋은 여자 없냐고 묻더래요. 그 말을 듣고 남편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신의 여동생을 소개시켜 준 것이고요. 그런데 그 거래처 사장 아드님이 신우보다 나이가 10살 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그게 연결이 되겠냐 했거든요. 그런데 인연은 또 뜻밖의 곳에 있더라고요. 둘이 만나자마자 사귀기 시작했으니 말이죠. 거래처 사장님의 회사가 규모는 작아도 꽤 탄탄한 곳이라서 자산 규모가 꽤 되는 편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사업을 물려받을 예정이었고요. 신우는 그 재력만 보고 좋다 한 것 같았어요. 물론 거래처 사장 아들 입장에서는 40이 넘은 통에 이제 갓 30이 된 신우가 괜찮다 하니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약간 어이가 없었지만 그렇게 둘은 사귀기 시작한 지 채 1년도 안 되어서 바로 결혼을 했어요. 이게 맞나 싶었지만 그래도 둘이 행복해 보이니 되었다 했지요. 신우의 예비 남편은 어린 신부를 맞는다고 결혼을 하면서 돈을 아주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서는 신우의 결혼 비용을 다 대주고 무려 시댁의 가정까지 싹 새 걸로 바꿔주기까지 했어요. 그걸 보고 시어머니가 얼마나 입이 찢어져라 좋아하는지 좀 웃기긴 했죠. 자기 딸이 40 넘은 남자에게 시집을 가는 판인데 말이에요. 뭐 그래도 둘이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신우와 결혼을 한 신우 남편과 그 아버지는 저희 남편에게 참 고마워하기도 했지요. 신우가 결혼을 하고 얼마 안 있어 저는 첫 아이를 임신했어요. 그리고 출산을 앞두고 휴직을 했지요. 하지만 결혼을 해도 싸가지가 없는 건 안 변하더라고요. 저희 첫째는 딸이에요. 신우는 제가 첫 딸을 낳은 것을 보고 어찌나 입방정을 떨었는지 몰라요. 나는 첫애를 꼭 아들로 낳을 거야. 우리 신랑이 나이가 있어서인지 아들 거리잖아. 아님 둘째라도 꼭 아들 낳아야지.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되나요? 딸이든 아들이든 그냥 잘 키우면 되지. 언니는 그런 마음이니까 딸을 낳은 거예요. 꼭 바라면 안 되는 게 어딨어요? 언니도 다음에는 꼭 아들 낳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우리 엄마도 바라는 것 같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자기 첫 조카 앞에서 이게 할 소리예요? 참 기가 막혔죠. 저는 아이를 낳고 누구의 도움도 없이 거의 혼자 키웠어요. 엄마는 일 때문에 바쁘셨고 시어머니는 도와줄 생각이 없으셨거든요. 저도 원치 않았고요. 물론 여기에는 남편의 헌신적인 도움이 있었기에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이 가능했어요. 남편은 조용한 성격답게 정말 육아와 살림에 재능을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육아휴직이 끝날 때쯤에는 남편이 육아휴직을 내서 아이를 키웠죠. 나중에 아이를 회사 어린이집에 맡기고 중간중간 이모님을 쓸 때도 늘 저보다 먼저 퇴근해서 아이를 데리러 가고는 했어요. 아마 남편이 없었다면 저는 더 이상 회사를 다니기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물론 아무리 남편이 많이 도와준다 하더라도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를 또 낳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큰 아이 하나만 잘 키우자고 했어요. 물론 그거 가지고도 시어머니며 시누는 아들 타령을 하며 잔소리를 좀 하기는 했죠. 그런데 이때는 제가 못 참고 맞서서 엄청 퍼부었어요. 대판한 거죠. 그런데 웃긴 건 그렇게 남의 아이와 육아에 입을 놀리던 신우가 막상 본인은 애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병원을 가도 신우는 이상이 없다는데 결혼한 지 2년이 지나 3년이 되도록 애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우의 시어머니, 그러니까 거래처 사장님의 사모님이 정말 골 때리는 성격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신우 남편이 나이가 많으니 그 어머니도 나이가 많으실 거잖아요. 저희 시어머니보다 열 몇 살은 더 많은 할머니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사고방식이 거의 조선시대였어요. 사실 애가 안 생기는 건 남자 책임일 수도 있는데 무조건 여자 책임이라고 우겼으니까요. 신우 역시 펑펑 울면서 친정으로 쫓겨왔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분통이 터져서 자리에 들어 누우셨어요. 이 일 때문에 저와 남편도 시댁으로 호출이 되어 갔죠. 근데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시켜 신우의 남편을 불렀어요.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애가 안 생기는 게 무조건 여자 책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다고 친정으로 내쫓아요? 죄송해요. 저희 어머니가 워낙 성격이 불같으셔서 제가 잘 말씀드려서 집사람 데리고 가겠습니다. 아니요. 얼른 이혼하자고 보자고 한 거예요. 중간 역할도 못한데 무슨 남편이에요. 나이 어린 사람 데려갔으면 든든한 편이 되어줘야지. 이럴 거면 왜 결혼하신 거예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는 신우 남편을 설득했죠. 둘 다 병원을 가서 방법을 찾아라. 모른 척 피하기만 한다고 능사가 아니다. 아가씨도 저희 시댁에서 귀한 자식이다. 이러면서 말이죠. 이야기를 듣던 신우 남편은 진심으로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꼭 같이 병원을 가겠다며 신우를 다시 데리고 돌아갔죠. 그 일로 신우와 시어머니는 저에게 고마워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한동안은 그간의 태도와는 정말 다르게 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해주었고요. 거기다 신우 부부는 그 일을 겪은 뒤 바로 임신도 했어요. 알고 보니 신우 남편에게 약간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하지만 시험관 시술로 한 번에 바로 임신이 된 거였죠. 신우가 남편과 화해를 하고 임신을 한 뒤부터 저를 대하는 시댁의 분위기는 확 달라졌어요. 훨씬 더 우호적이고 뭘 해도 시어머니와 신우가 인정을 해주니 솔직히 기분도 좋았죠. 저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래도 10여 년 가까이 사니까 달라졌구나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이제는 서로 잘 지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말이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죠. 사람은 원래 안 변하는 거였는데 제가 그걸 몰랐던 거였죠. 그러던 와중에 엄마가 회사를 그만두시게 되었어요. 건강도 안 좋아지고 나이도 드셨으니 이제는 아버지와 은퇴해서 좀 여유롭게 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몇 년 전부터 하면서 저와 여동생 중 아무나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하라고 권유를 하셨지만 저와 여동생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저희 부부와 여동생 부부를 부르셨어요. 이제 정말 올해까지야. 너희 둘 중 누가 회사 와서 일 배울 건지 이야기해. 둘 다 회사에 뜻이 없으면 회사 매각할 거야. 매각? 누구에게 팔 건데? 산다는 사람은 있어? 많아. 몇 년 전부터 팔라는 사람 줄 섰다. 차라리 나도 어떻게 보면 그게 속편해. 그런데 직원들 생각하면 마음에 걸리고. 니들 진짜 회사에 뜻이 없어? 엄마, 제가 일 배워볼게요. 엄마가 평생을 바쳐서 키운 회사인데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넘겨? 제가 열심히 해볼게요. 정말이니? 선생 노릇만 하던 애가 할 수 있겠어? 하려면 하지. 못할 게 어딨어. 열심히 할게요. 저와 엄마는 물론 아버지와 심지어 여동생의 남편까지도 여동생의 이런 말에 깜짝 놀랐어요. 남편은 당연히 제가 하겠다 할 거라 생각했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망설이던 중이었어요. 사업에 자신이 없었거든요. 무엇보다 멀쩡히 잘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여동생을 응원하기로 했죠. 여동생은 결심을 하더니 정말로 과감히 학교에 사표를 내고 그 다음 달부터 바로 회사로 출근을 하더라고요. 첫 출근 전날 떨려하는 여동생을 저는 격려했어요. 사실 이런 회사 출근 처음이라 너무 떨려. 가서 계속 실수만 하면 어떡하지, 언니? 네가 그동안 사회생활 경험이 몇 년인데 걱정 마. 그리고 언니가 언제든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줄게. 뭐든 이야기를 해. 하지만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던 말이었어요. 언제든 도울 테니 뭐든 이야기하라고 했더니 여동생은 아침이고 밤이고 낮이고를 가리지 않고 언제든 전화를 해서는 온갖 시시콜콜한 것도 다 물어보더군요. 평생 동안 직장 생활이라고는 한 번도 안 하고 학교에서 선생 노릇만 했던 애가 사업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아니 회사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겠어요. 시간이 좀 지나면 나아지겠지 했지만 정반대였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동생은 정말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난리를 쳐댔죠. 어느 날은 전화를 해서는 다짜고짜 우는 날도 있었고요. 그걸 보는 엄마 속은 터져나갔겠죠. 그런 상황이었으니 제가 거의 매일 회사 퇴근하자마자 엄마 회사로 뛰어가야 했어요. 또 어떤 날은 또 죽겠다 울고불고 난리를 쳐서 회사에 연차까지 내고 여동생이 있는 회사로 가야 하는 날까지 있었고요. 그런 시간이 길어지자 엄마는 당연히 안 좋아하셨어요. 딸이 안쓰러워도 사업은 사업이잖아요. 뼛속까지 사업가인 엄마는 동생을 불러 차갑게 통보를 한 것이죠. 차라리 관두라고 그냥 좋은 사람에게 매각을 하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이상한 것이 이번에는 제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여동생은 겉으로는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지만 사업을 할 만한 깡다구가 없었고 마음이 너무 여리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기는 했거든요. 하지만 쉬운 결정은 아니라 저는 오랜 시간 고민을 했어요.
물론 엄마 말대로 회사를 매각해도 되었지만 그러기에는 이상하게 회사가 너무 아깝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 싫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렇게 고민만 깊어질 무렵 저는 갑자기 몸에 이상을 느꼈어요. 잠을 자도 피곤하고 소화도 잘 안 되더라고요. 바빠서 계속 미루다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병원을 찾았더니 갑상선 상태가 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간 수치도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또 몸에 새로운 변화도 생긴 상황이었죠. 그때가 큰애가 좀 커서 초등학교를 입학할 무렵이었어요. 저는 몸의 변화를 느끼고 어쩌면 이것이 운명 같다고 생각해 큰 결심을 가지고 직장을 그만두기로 했어요. 제 직장 생활 20년 만이었죠. 다들 아쉬워했지만 사실 저는 잘 선택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좋았던 적도 많았지만 그간 아이 키우며 회사 다니느라 제 생활은 늘 빡빡했거든요. 정신없이 돌아가는 쳇바퀴에 갇혀 있다고나 할까요? 거기에 어차피 중역이 될 것이 아니라면 가장 아쉬울 때 박수 받으며 떠나는 것도 한 좋은 방법 같더라고요. 그즈음 신우가 드디어 고대를 하던 첫 아이를 낳았어요. 시험관 시술로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딸 쌍둥이를 낳은 것이죠. 결혼하고 나서도 그 난리를 치더니 시험관 시술부터 임신 기간 내내 얼마나 유난을 떨고 난리를 쳤는지 애를 낳았다고 하니 반갑기까지 하더라고요. 이제 지 몸이 힘드니 어쩌니 그런 소리 안 들어도 되겠다 싶어서요. 하지만 그건 저의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오히려 애를 낳고 나니 친정에 더 자주 오더군요. 신우는 자신의 남편과 시댁에 불만이 많았어요. 시댁에서 딸만 둘이라고 난리를 쳤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친정에 몸조리 하러 와서 울고불고 신우 남편이 데리러 오고 쌩 난리를 치는 것 같았어요. 그 이후로도 걸핏하면 친정에 왔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신경을 끊었어요. 지금 내 문제만으로도 골치가 아팠으니까요. 그런데 귀찮은 일이 생겼어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쉰다는 걸 시댁이 알게 되었던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 시모와 신우가 알게 되었던 것이죠. 신우는 쌍둥이 키우는 게 힘들다고 툭하면 애둘을 데리고 친정으로 와서 난리 생난리를 치고 있었던 모양이더군요. 물론 쌍둥이를 키우는 게 힘들기야 하겠죠. 하지만 그 쌍둥이를 저희 시어머니가 어떻게 혼자 감당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신우는 친정이랍시고 와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애만 자기 엄마에게 넘기고 쉬려고만 해서 참던 시어머니가 터져서 둘이 싸우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대요. 오죽하면 저에게 시아버지가 쌍둥이 애 둘은 울지, 시어머니와 신우는 매일 싸우지, 정말 못 견디겠다고 저에게 하소연을 하실 정도였어요. 그러니 제가 집에 있다고 하니 저를 가만히 두겠어요? 처음에는 집에 와서 점심이나 먹자, 잠깐 와라 해서 하루 갔다가 저는 완전히 질려버렸어요. 저도 몸이 안 좋은데 쌍둥이 둘을 한 번에 보는 건 진짜 다른 문제더라고요. 같이 점심을 먹자더니 그건 핑계고 제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신우는 애를 두고 방에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어제 애들이 울어서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저 잠깐 눈 좀 붙이고 올게요. 그래, 들어가라. 나는 요 앞 슈퍼 잠깐 다녀오마. 집에 먹을 게 없어서 그래. 그러고는 끝이었어요. 사람을 오전에 불러놓고 신우는 아예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시무는 잠깐 장을 본다더니 나가서 혼자 사우나까지 하고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돌아왔거든요. 저는 점심도 굶은 채 애를 봐야 했죠. 그날 저는 중간에 정말 울 뻔했어요. 그래놓고 시모가 한 말은 이게 다였어요. 네 신우 점심도 안 챙겨줬니? 애 엄마가 잘 먹어야 하는데 점심을 굶기면 어쩌니? 너는 애도 낳아봤으면서 그것도 몰라? 같이 점심 먹자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몸이 찌뿌둥해서 사우나 좀 하고 왔다. 너는 점심 못 차려 먹어? 아니고 시아버지도 오시는데 저녁 준비도 안 했어? 진짜 너무 기가 차 대꾸도 하고 싶지 않아. 저는 그냥 그 길로 집을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신우나 시어머니가 그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다시는 절대 근처에도 가지 않았죠.
그랬더니 조금 부드러워졌다 생각했던 관계가 바로 험악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시어머니가 숙제 협박을 하기까지 했어요. 너 집에서 놀면서 애도 다 컸겠다 하는 게 뭐야? 지금 우리 아들 등골 빨아먹을 생각이야? 나는 그 꼴 못 본다. 당장 와. 제가 못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몸 안 좋아서 쉬는 거예요. 집에서 노는 거 아니라고요. 안 좋긴 뭐가 안 좋아. 저번에 보니까 멀쩡하더구만. 너는 네 신우와 시애미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으면 부르기 전에 와서 도와줄 생각 못하니? 싸가지가 없어.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도 그간 저에게 잘 해준다 했더니 전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그날 약속이 있어서 집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간만에 옷도 좀 차려입고 화장도 하고 머리도 만졌어요. 막 나가려고 거실로 나왔는데 갑자기 현관문 덜락 비밀번호가 띡띡띡띡 하더니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라고요. 갑작스럽게 현관이 열려서 깜짝 놀라 나가보니 신우의 쌍둥이들이 유모차에 앉은 채 떡하니 들어왔어요. 신우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 유모차를 밀며 들어왔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기세등등한 표정의 시모가 따라 들어오더군요. 제가 어이가 없어 입만 벌리고 있자 시모는 저를 노려보며 이랬어요. 너 쫓겨나기 싫으면 입 다물고 우리 딸 애나 봐. 어차피 한가하잖아.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저는 차분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과연 제가 쫓겨날까요? 그리고 저는 바로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정확히 5분 뒤 문을 열고 들어온 두 사람을 본 순간 시모는 그 자리에서 입을 틀어막고 허둥대다 허둥지둥 뒤로 넘어질 뻔하며 외쳤죠. 아이고, 이건 아니지. 제가 문자를 보내고 정확히 5분 뒤 저희 집 현관으로 들어온 사람은 남편과 바로 남편의 거래처 사장님이었어요. 네, 맞아요. 거래처 사장님이자 바로 신우의 시아버지인 분이셨죠. 제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엄마 회사를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차근차근 준비를 하던 중 그날은 마침 저희 엄마 회사 거래 문제로 거래처 사장님과의 회의가 있었던 것이죠. 엄마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취급하는 품목 중 하나가 마침 거래처 사장님 회사에서 다루시는 물건이었고 다른 거래처가 있었지만 품질이 그리 제 마음에 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원래 남편 부서와 거래하던 사장님에게 새로운 거래를 부탁한 것이었어요. 그 사장님은 원래 대기업하고만 거래를 하시고 대량 주문만 받았지만 이래저래 저희 엄마 회사도 적은 물량은 아니고 또 친분 관계도 있어서 새로 거래를 트기로 한 거였죠.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었어요. 저는 미리 시댁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당시 임신 중이었어요. 갑자기 몸이 이상해서 병원을 갔더니 갑상선 저하증이 있었는데 거기에 임신까지 한 것을 발견했던 것이었죠. 그간 피임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저것 신경을 쓰다 보니 아마 실수를 했던 모양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난감했어요. 이제 아이 얼추 키워놓고 새로운 사업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이었는데 다시 육아라니요. 하지만 남편과 큰아이는 반대였죠. 물론 남편은 제 앞에서 차마 티를 많이 내지 못하면서도 좋아서 입을 다물 줄 몰랐어요. 딸아이도 이제야 동생이 생긴다며 제 아빠랑 둘이서 좋아서 환호를 하고 그러니 제가 어쩌겠어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둘이 저렇게 좋아하는데 말이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사실 신기한 일이기는 했어요. 이제 애 어느 정도 키워놨더니 꼭 이제 다른 인생을 시작해보라는 듯이 아이가 이런 시기에 찾아왔으니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동생과 엄마와 진지하게 상의를 했어요. 일단 당분간은 제가 일을 도울 테니 회사를 지키고 있으라고 말이죠. 그러면 제가 둘째를 출산하고 정식 출근을 해 회사 일을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약간 시간을 벌 생각이었죠. 그 사이에 큰아이도 초등학교에 가니까 이래저래 좀 쉬기도 하고 큰애에 비해서 노산이니 몸도 신경 쓸 생각이었고요. 그러다가 오늘 우리에게는 사돈이신 그분 회사에 도움이 좀 필요해 아주 중요한 미팅을 하기로 날이 잡혔고요. 원래는 엄마의 회사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마침 남편이 오전에 거래처 사장님 회사에 갈 일이 있어서 일을 보고 오후 반차를 낸 뒤 사장님과 같이 저를 태우러 온 것이었어요. 거래처 사장님도 겸사겸사 같이 차를 타고 왔다고 축하한다는 인사도 할 겸 같이 점심 먹고 가는 게 어떠냐고 하길래 저는 좋다고 했던 것이죠. 그런 연락을 받고 준비를 거의 마쳤는데 바로 신우와 시어머니가 들이닥쳤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으로 올라오시라고 문자를 한 거였죠. 주차장에 와 있던 두 사람은 바로 집으로 올라왔고 말이죠. 저희 집으로 와서 자기 며느리와 사돈의 얼굴을 본 사장님은 어리둥절해 하셨어요. 그러다가 손녀들까지 와 있는 거를 보시더니 얼굴이 굳으시더군요.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왜 애들을 데리고 여기 와 있어? 사장님, 아니지, 사돈어른 모르셨어요? 여기 이 두 분이 애 못 키우겠다고 저 누니깐 저보고 키우라고 데리고 왔어요. 물론 미리 말도 없이 약속도 없이 말이죠. 뭐? 애를 누구 보고 키우라고요? 너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예전부터 제가 회사 그만뒀다 했더니 놀지 말고 애 키우라고 하셨어요. 신우이가 힘들어서 못 키운대나? 애 여기다 두고 지금 간다고 해서 제가 사돈어른 오시라고 한 거예요. 신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도 당황을 하면서 말까지 더듬더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사돈. 아니, 이건 아니에요. 허둥대며 손을 휘휘 내줬던 시어머니는 현관턱에 걸려 뒤로 자빠질 뻔하면서 생쇼를 했죠. 남편이 혀를 차면서 시어머니를 잡았어요. 늘 인자한 표정이시던 거래처 사장님은 저희 신우, 그러니까 자신의 며느리를 매섭게 쏘아보셨어요. 너 매일 친정 간다고 하더니 애 보기 싫다고 간 거니? 우리가 너 힘들까봐 도움이 하라고 매달 500씩 준 건 어쩌고? 그건 어쩌고 여기 있어? 대답해. 아, 그게요, 아버님. 기가 막힌다. 내가 그렇게 전화도 하지 말라고 했더니 결국 둘이 애까지 데리고 들이닥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엄마, 이거 뭐냐고. 보다 못한 남편이 화를 냈지만 시어머니고 신우고 손까지 벌벌 떨면서 아무 대답도 못하더군요. 그때 유모차에 있던 신우의 쌍둥이들이 칭얼대기 시작했어요. 사장님은 그 손녀들 얼굴을 물끄러미 보시더니 한 명씩 양쪽에 안으셨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장님, 아니 사돈어른, 손녀가 둘 다 딸이라고 엄청 구박하셨다면서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예쁜데.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아니지. 누군지는 아무래도 뻔하지. 딸 낳고는 몸조리도 하는 거 아니라고 하셔서 저희 아가씨가 엄청 우셨어요. 저 그 이야기 듣고 기겁했잖아요. 제가 이 말을 했더니 사장님 얼굴이 더욱 굳어지시더군요. 최 부장님, 아니다. 사돈. 내가 미안한데 미팅 미루고 나 우리 집에 좀 데워다 줘. 이쁜 손녀들 지금 내가 데려가야겠으니까. 예, 그러시죠. 일단 가시죠. 남편과 거래처 사장님이 아기를 데리고 나가려 하자 갑자기 신우가 자신의 시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애원했죠. 오해세요, 아버님. 아니에요. 오늘 그냥 여기 놀러 온 거예요. 서은이가 회사 그만두고 있다길래 심심할까봐 그냥 놀러 왔다 갈 거였어요. 됐다. 너랑은 더 이상 개인적으로 말 안 섞어야겠다 싶구나. 내 손녀를 내가 딸이라 싫어했다고? 하참. 사장님은 남편에게 부탁해 바로 떠나버리셨어요. 신우는 울면서 자신의 시아버지와 아이들 뒤를 따라가고 시어머니도 아이고 사돈 이러면서 우르르 밖으로 따라 나서더군요. 그 길로 저는 현관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비밀번호도 바꾸었죠. 거기 더 있을 필요도 없다 싶어 저는 간단하게 짐을 꾸려서 집을 나섰어요. 가는 길에 학교로 가 애도 조퇴를 시켜가지고 친정으로 같이 갔죠. 당연히 너 집으로 들어오지도 못한 시어머니가 불이 나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받았더니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어쩌길래 저는 딱 잘랐어요. 아줌마는 저에게도 아웃이야. 뭐? 나를 내쫓아? 당신 아들 내가 내쫓았으니까 주워 가시던가요.
뭐라고?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제 다 끝이니 당신 아들이나 챙기라고요. 저는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당연히 엉뚱한 불똥이 떨어진 남편은 난리가 났어요. 갑자기 이게 뭔 날벼락인가 싶었겠죠. 바로 친정집으로 달려와서 애원을 하더군요. 뭐 나는 억울하다, 나는 죄가 없다 난리를 쳐댔죠. 하지만 다 짜증만 났어요. 됐어. 다 지겨우니까 그만 헤어져. 애는 내가 키울 거니까 싫으면 소송하던가. 둘째는 내가 얼굴 종종 보여줄게. 됐지? 이런 법이 어딨어?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데 친정 식구들은 제 편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제 딸까지도 말이죠. 저는 엄마에게 혼나고 여동생에게 혼나고 딸에게도 잔소리를 들었어요. 엄마, 할머니랑 고모가 잘못한 건데 왜 아빠에게 화풀이야? 그러지 마. 아빠 불쌍해. 나는? 엄마는 안 불쌍해? 엄마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모랑 나도 있잖아. 근데 아빠에게 이러면 아빠는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내쫓지 마. 정말 제 속은 누가 알아주나 싶었는데 그나마 제가 얼마나 분노를 했는지 알아주는 사람은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당분간은 아니 되도록 시댁과는 멀리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제가 건강을 회복하고 무사히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잘 뒷바라지 하겠다고 했고요. 신우는 그대로 시댁에서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애들은 당연히 신우의 시댁에서 전부 데려갔고요. 남편이 좀 중재를 해보려 했지만 중재가 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어요. 알고 보니 신우는 자신의 시댁에서 시험관에서 아기 낳았다고 고생 많았고 또 장하다고 이쁨을 받았더래요. 거기에 신우의 시아버지인 거래처 사장님이 차도 좋은 걸로 바꿔주고 혼자서 쌍둥이 키우기 힘들 거라고 가정부도 보내주고 도우미 비용도 대줬다고 했죠. 매달 500만 원씩 말이죠. 그러니 살림도 안 하면서 도우미 비용만 혼자 꿀꺽하고는 그간 친정 와 살다시피 한 거였어요. 그것도 자기 친정 엄마에게는 돈 한 푼 안 주고 애를 맡겼던 것이죠. 그래 놓고서는 매일 애 보기 힘들다고 투덜대서 주말에는 늘 신우 남편이 애들을 데리고 시댁에 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간 참 혼자 돈 받으면서 편히 지냈다 싶었죠. 시어머니와 신우는 이 일을 전부 다 제 탓으로 몰았어요. 전부 다 알고 그런 거다, 일부러 그런 거다, 나쁜 년이다, 어쩐다. 시어머니는 꼴 보기 싫으니 당장 내 아들과 이혼하라고까지 하더라고요. 뭐 저야 바로 알겠다, 이혼하겠다 이랬죠. 당연히 그 이야기로 남편이 화를 냈어요. 당분간 저희끼리 좀 살 테니 어머니는 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을 좀 해보세요. 네? 제가 전화할 때까지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뭐가 어째? 남편은 정말 시어머니의 전화를 그날 이후로 받지 않더라고요. 그러지 그 다음에는 신우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뭐 또 지겨운 이야기를 늘어놓았던 것이죠. 하지만 바로 남편이 전화를 받아서 큰 목소리를 냈어요. 이 건방진 게 어디 감히 새언니에게 성질이야. 너나 잘해 이 못돼 처먹은 거서. 너 이따위로 굴 거면 다시는 연락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어디서 건방지게 참견이야? 뭐? 오빠, 어떻게 오빠라는 사람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닥쳐. 너야말로 애 엄마고 인간이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내가 네 시아버지와 신랑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알아? 넌 이혼당해도 싸. 끊어. 남편은 평생 인자한 사람이었어요. 웬만해서는 언성을 높이는 일도 없었죠. 그래서인지 시어머니와 신우의 충격은 컸어요.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 자기들과 연을 끊을지는 몰랐던 모양이더군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와 신우와의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죠. 결국 이를 정리한 건 조용히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시던 시아버지셨어요. 그간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신우가 와서 뭐라고 하든 그냥 묵묵히 들어주시던 시아버지가 크게 분노하셨던 것이죠. 친정으로 쫓겨와서 울고불고 어쩌고 전부 다. 이건 새언니 탓이니 어쩌니 하는 시누이와 또 거기에 합세해 며느리 욕을 하며 아들을 이혼을 시키네 마네 하는 시어머니 앞에서 큰 소리를 내셨대요.
나중에 듣자니 결혼하고 그렇게 화를 내신 건 처음이셨대요. 둘 다 입 안 다물어? 여보, 갑자기 왜 그래? 몰라서 물어. 엄마라는 사람이 저 철딱선이 없는 게 잘 치면 따끔하게 혼을 내던가. 적어도 말리지는 못할 망정 뭐가 어쩌고 어째? 아빠, 철딱선이 없다니 무슨 소리야? 너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으니 입 다물어. 내가 사돈에게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어떻게 네 새끼를 새언니에게 갖다 맡길 생각을 해? 그것도 시아버지 돈까지 받고. 나도 돈은 나중에 주려고 했어. 조용히 해. 너 이혼해. 너 같은 건 애 키울 자격도 없고 가정을 이룰 자격도 없어. 당신도 마찬가지야. 여보, 한 번만 더 분란을 일으키거나 아들 며느리가 사니 못 사니 하면 당신부터 이 집에서 쫓겨날 테니까 그렇게 알아. 시아버지의 분노에 신우와 시어머니는 아무 대꾸도 못했다고 하시더군요. 시아버지는 실제로 신우의 시댁에 전화를 해서 딸 자식 잘못 키워 죄송하다. 제가 대신 사죄드린다. 이혼을 하자 해도 그렇게 따르겠다 하셨대요. 옆에서 신우는 잘못했다고 펑펑 울면서 빌었고요. 정말 인자한 사람들이 한 번 화나면 더 무섭다고 하더니 그것도 진짜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신우는 나중에야 제 둘째 임신 소식을 알았어요. 뭐 그러고 나서 다시 전화가 오고 화해를 하자는 문자가 왔지만 저는 전부 다 무시하고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어쩌라고요. 솔직히 태교를 위해서라도 그 사람들 얼굴은 안 보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와 어쩌고 해봐야 저는 이제 그 인간들이 절대로 변하지 않을 인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버렸어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변하지 않는 인간은 그 인간의 본성에 맞는 대접을 해줘야죠. 저는 앞으로도 무시를 하면서 살려고 해요. 그것만이 제가 마음 편하게 그리고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 방법일 테니까요. 저는 일주일에 이틀이나 3일 정도 엄마 회사로 출근을 하고 나머지는 집에서 쉬고 있는 중이에요. 요즘은 배가 많이 불러서 조금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참 평온해요. 여동생도 이제는 회사 일에 조금 익숙해지기는 했지만 제가 없으면 안 된다고 징징대고 있는 중이어서 출산하고 몇 달 쉬다가 바로 출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이 제 출산에 맞춰서 출산 휴가를 낼 예정인데 해보고 일이 많아지면 저는 아빠처럼 남편을 집에 들어앉힐까 생각 중이에요. 무엇보다 살림이며 육아 전부 남편이 저보다 잘하니까요. 이번 일로 신우의 남편과 신우의 시댁 부모님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건 당연한 일이겠지요. 딸이라서 자기를 구박한다며 바로 아들 낳으라고 시어머니가 자신을 구박한다는 신우의 말은 알고 보니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였어요. 그래도 첫 손주라고 신우의 시부모들은 애들을 엄청 이뻐했대요. 물론 신우의 시어머니가 아들 이야기를 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구박을 한 것도 아니었고 당연히 신우 남편이며 신우 시아버지이신 사장님이니 당분간은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막아주고 있었다는데 그렇게 믿었던 만큼 분노가 어마어마했던 것이죠. 신우는 이혼을 하니마니 소리가 나왔지만 신우가 엉엉 울면서 싹싹 빌어서 겨우 다시 들어갔다고 했어요. 물론 저희 시아버지가 신우를 내쫓아 버렸으니 어디 갈 곳도 없었을 거예요. 신우의 시어머니도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하긴 그러니 제 시어머니가 말싸움을 하다가 결국 알아눕기까지 했겠지만요. 신우의 시어머니 조건은 어마어마했어요. 시댁과의 악계 살림도 다 하고 아들 낳을 때까지 다시 시험관 하는 거라나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기함을 했어요. 아들을 낳는 걸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살림하며 시부모 수발 들으며 쌍둥이까지 키워야 한다니. 그런데도 신우는 한다고 했대요. 그러면서 본인 시댁에서 개고생을 하는 중이래요. 물론 아들 낳을 때까지 친정도 함부로 못 간다는 명이 떨어졌다고 했어요. 친정에 오더라도 잠깐 남편과 들러서 부모님 얼굴만 잠깐 보고 가는 게 전부래요. 저번 명절에도 잠깐 들러 선물만 드리고 인사하고 갔대요. 밥도 안 먹고 말이죠. 신우도 참 조선시대 시집살이 한다 싶었어요.
그러면서 시험관 시술을 하는 중인데 신우에게 크게 실망한 남편이 전과 다르게 비협조적이라 이래저래 맘고생을 하는 중이라나. 시어머니는 이래저래 찾는 자식 하나 없이 풀이 많이 죽었다고 했어요. 저희도 찾아가지 않고 신우도 거의 친정에 가지 못하니 늘 외롭다, 애들 보고 싶다 이런 말을 자주 하나 봐요. 제가 둘째 낳으면 보고 싶다는데 저는 그냥 싹 무시 중이에요. 당연히 남편도 전부 무시 중이죠. 저희는 가끔 시아버지만 밖에서 만나 같이 식사를 하거나 큰애 생일 같은 날은 시아버지만 저희 집으로 오셔서 시간을 보내다 가시고는 하세요. 전에도 시아버님 생신이셔서 밖에서 만나 식사도 같이 하고 선물도 드렸어요. 시아버지 역시 당분간은 시어머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고요. 시아버지도 딱 이 정도만 지내는 게 마음이 훨씬 편하다고 하시더군요. 지금은 언제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요. 앞으로도 딱 이만큼만 같았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말이죠. 앞으로 제가 바라는 건 별로 없어요. 그저 둘째만 무사히 태어나고 그리고 제가 일만 열심히 하기를 바랄 뿐이에요. 이제야 저희 가족끼리 정말 사는 맛이 난다고나 할까요? 한 사람의 인생에는 몇 번의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인생을 변화할 기회,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꿀 기회, 그 기회를 잡느냐, 그걸 그냥 놓치고 자신의 인생을 꼬이게 만드느냐 하는 건 어쩌면 그 사람의 선택이니 저는 앞으로는 이런 선택을 좀 더 신중하고 냉정하게 하며 살아갈 생각이에요. 그 기준은 바로 제가 얼마나 더 행복해질 수 있느냐가 되겠죠.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저희 가족끼리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해요. 이런 저의 앞날의 부디 축복과 덕담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